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시나 소설보다 삶을 대하는 작가의 생각을 더 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에세이인데요. 그래서 시나 소설로 먼저 알려진 작가의 에세이는 독자들에게 참 감사한 선물이 됩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가 헤르만 헤세 역시 소설과 시 외에도 많은 에세이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에는 헤세의 여러 산문집에서 볼 수 있는 고향과 자연, 그리고 예술에 관한 뜨거운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과 애정을 보냈던 헤세는 삶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이로움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과 우리가 영영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헤세의 인생관과 자연관, 예술관이 응축되어 담겨있는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유년 시절의 향수, 인간의 위대함과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 예술, 그리고 일상의 기적이 되어주는 여행에 대해 아름답고 섬세한 문장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헤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40 넘어 정신과 치료 과정의 하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몇 년 전 서울에서 헤세의 그림 전시회가 열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책에는 그가 직접 그린 따뜻한 색채의 수채화가 여러 장 실려 있습니다. 헤세의 감성적인 글과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그림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산과 강들, 이삭이 어문 들판, 알프스의 초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의 색채는 너무도 신선하고 풍요롭고 훌륭하게 느껴졌었다. 지상의 어디에서 그처럼 미소 짓는 듯 아름다운 곳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리하여 나는 꽤 오랫동안 아주 진지하게 내가 보는 그림책이 모든 현실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다. 언젠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불어오는 따스한 푯바람이 불고 하늘이 파랗던 봄날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소풍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바로 그날 내 눈이 새로 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산과 숲들이 그 아름다운 그림책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고 찬란한 것임을 보았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 지상의 경이로움을 목격했다. 그리고 동시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애정을 느꼈다. 그 애정은 훗날에 가서 다시 되살아났고 그 후로 나는 종종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는 한다. 자연의 언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연이 구체적 사물로 표현된 것이다. 자연은 모든 형상을 담는 언어이며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상형 문자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우리들은 세계를 진실되게 바라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과는 대체로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시대는 아니더라도 먼 옛날 인류의 초기 시대로부터 기술과 산업에 의해 이 지구가 점령당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달랐다.
사람들은 자연이 지닌 매혹적인 상징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과 이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들보다 더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데가 있었으며 자연을 티 없이 맑게 읽을 줄 알았다. 그러한 감정은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감상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은 상당히 근래에 와서이다. 사실 그것은 아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리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과 자연의 도처에 존재하는 풍요롭고 생동감에 넘치는 다양한 사물들을 보고 기뻐하는 감성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또한 그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연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석하고 싶어하는 충동, 아니 그보다 오히려 그 언어에 화답하고 싶어하는 충동이야말로 인간만큼 오래되었다.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 뒤에는 통일성이라는 성스러운 요소와 조화라는 선한 것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인간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것들이 모태인 자연 안에서 태어나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온갖 피조물들을 만들어낸 창조주를 느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비친 최초의 여명과 그것이 간직한 비밀을 알고 있는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근원적인 충동을 늘 간직해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술의 뿌리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찾고 싶어하던 마음에서 너무도 멀어진 것만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 자연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여러 충동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싶을 때에도 그는 그저 농담조로 언급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다고 치부해버리거나 자연의 경건함을 누릴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옛사람들이 자연을 묘사할 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신화로 바꾸고는 했던 일이 어려워졌다. 또한 창조주를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로 의인화하여 경배하는 일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아니 사실 그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경건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이든 아니면 파렴치하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든 상관없다. 혹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연과 영혼과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온 것을 우리가 그저 웃어넘기거나 경시해도 상관없다. 자연에 대해서 우리들이 취하는 진짜 태도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만 간주할 때조차도 사실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달려들 때와 같은 자연스런 태도를 취한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과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이 안내해 주던 길들에 새로 덧붙여진 것은 없다. 그 행복과 지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도 아주 소박한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고 경탄하는 일이다. 또한 자연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경청하는 일이다. 괴테는 자신의 시 한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자연의 모습에 경탄하며 자연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경이로움으로 끝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나는 자연 속에서 이끼나 수정, 꽃 한 송이, 황금풍뎅이 한 마리를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구름이 떠가는 하늘과 바다를 보았을 때, 혹은 마치 큰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거인처럼 의연하게 거대한 파도를 치는 바다를 보았을 때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수정처럼 정교한 무늬가 짜인 나비의 날개를 보고도 경탄을 감출 수 없다. 그 날개 가장자리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선들이 무수하게 그려져 있으며 마치 형형색색의 보석들을 박아넣은 듯한 무늬가 있다. 그 무늬 속에 새겨진 감미롭고 매혹적인 문양과 장식을 보라. 또한 그 다양한 색깔들이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미묘한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라.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눈이나 신체의 다른 감각을 통해서 자연의 어느 한 부분을 체험하고는 한다. 그때마다 맹목적이고 궁핍함으로 가득 차고 온갖 소유욕에 붙잡힌 인간 세계를 그 순간만은 완전히 잊고는 했다. 자연에 이끌려 자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속에 계시되어 나타난 형상들의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나는 생각하거나 명령하거나 획득하거나 착취하거나 투쟁하거나 조직하는 일 따위는 모두 잊었다. 그 대신에 나는 오직 경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마치 한때 괴테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을 보고 경이롭게 여김으로써 나는 괴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인들, 현자들과 형제가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내가 경이로움을 느끼며 체험하는 자연 속의 모든 것들, 즉 나비와 풍뎅이, 구름, 강, 그리고 산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대상들의 다정한 형제가 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경이롭게 여기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동안 이별과 단절의 세계에서 벗어나 통일된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피조물인 하나의 사물이 역시 피조물인 다른 사물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건 다름 아닌 너야. 옛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을 대할 때 아무런 해가 없는 순수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따금 비애를 느낀다. 질투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비관적으로 여기고 싶지는 않다. 오늘날의 대학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길을 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 따위를 하고 싶지도 않다. 사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상에 순수하게 도취하고 황홀해하며 경탄하는 법이 아니라 수를 세고 앞뒤를 재는 그 정반대의 것들이다. 매혹당하거나 마법에 걸리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가르치며 하나이자 전체인 것에 이끌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나누어지고 떨어져 나간 것들을 완강히 고수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학들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그러면서도 그 대학들은 무언중에 그들이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을 학생들이 이미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것은 체험하고 감동하는 능력, 괴테식으로 말하면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박한 욕구. 소박한 욕구라는 단어 안에는 고향도 포함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어린 시절의 영상을 떠올릴 때면
기억의 보물 창고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간직해온 것에 대해 말한다. 이 영상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향이 다른 세계보다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어린아이의 선한 눈빛으로 그 영상들을 처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나이든 할머니의 턱에 난 사마귀와 고향집 정원의 담장 밑에 난 구멍은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다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갓 감상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가 아직 정신적으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고향이다. 고향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고향은 하나의 풍경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정원 혹은 하나의 공장일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종소리가, 어떤 때는 냄새가 고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흐르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혹은 교회당 안에서 들리는 오르간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속에서 고향이 지닌 모든 마법의 힘에 감사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구웠던 것과 같은 감자 냄새를 맡았을 때 혹은 양파 냄새가 약간 곁들여진 익숙한 음식 냄새를 맡았을 때 마음속 깊이 고향 냄새를 느끼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감동을 맛보는 것이다. 거기에서 소중한 것은 교회당이나 음식 자체가 아니다. 자신이 성장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초로 체험한 가장 강렬하고도 가장 신성했던 인상들에 대한 기억이다. 고향의 방언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처럼 이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고향에 찾아올 때마다 기차 안에서 슈바벤 방언을 쓰는 차장과 처음 마주치면 그가 진짜 낙원의 새처럼 보인다. 고향은 또한 그 지역의 관습과 풍속도 간직하고 있다. 그곳에 서 있는 집들은 지붕이 모두 길 쪽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경사져 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와 비슷하게 집들이 서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 즉시 마음속에 마치 고향을 다시 본 듯한 감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그 사람 자신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린다. 우리가 아주 어렸던 때부터 간직해온 가장 작으면서도 확실하고 소중한 보물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갖가지 영상들과 우리가 받은 인상들이 뒤섞여 있다. 물론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과소평가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합치면 우리를 꽤 만족시켜준다. 그것들을 건드릴 때마다 수정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미학적인 충동.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열망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충동은 우리 독일 민족에게는 거의 사라졌지만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그 후에 이탈리아인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보여줬던 것들이다. 오늘날에는 일본 같은 동양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현명하면서 어수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학적인 충동을 이해한다. 그들은 조각목이나 나무 혹은 바위를 바라보기도 하고 정원 안에 심어진 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감각을 일깨우고 성숙한 지식을 향유할 줄 안다. 하지만 독일인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심심한 사람들이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리는 여유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 눈과 귀와 코의 여러 촉각을 훈련하며 자족하는 것들은 섬세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깊이 동경하는 천국의 모습이다.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다. 미학적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지금처럼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속박 없는 시간들을 즐기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때는 아무 걱정도 없다. 우리를 속박하던 어떤 지위도 일거리도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집에서도 여행 분위기를 누릴 수 있을 때에는 자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고요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몇몇 찬란하고 멋진 형상들을 눈앞에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건축물들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에 완전히 매혹되는가 하면 자연이 주는 수려한 풍경의 뒤를 좇으면서 내면을 채우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단지 우리들이 보던 대로만 보이던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마주치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좁은 골목길과 시장의 소란스러움, 태양과 그림자가 물과 땅 위에서 벌이는 유희, 나무의 모습,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와 움직임,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태도 따위가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 여행길에서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온다. 기껏해야 교양주머니의 무게를 좀 더 늘렸을 뿐이다. 오직 참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욕망, 그것이야말로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자아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닐까. 사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그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느낀다. 나의 관찰 능력, 산의 모습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까지 향유하는 것이다. 나는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에도 결코 그 모습 그대로만 즐기지 않는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나의 여러 감각과 사고 능력을 동원하여 그것이 주는 다양함을 향유하는 것이다. 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예술가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는 창조적인 건축물, 아름답게 채색된 벽, 좋은 음악, 귀한 그림 같은 것들은 나로 하여금 자연의 미를 그냥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저 알 수 없는 어두운 충동을 더욱 만족시켜준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그 충동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결코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의 나쁜 본능이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최상의 것에 몰두할 수 있다. 즉, 우리들이 몰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정신을 더 신뢰하기 위함이다. 그럴 때마다 마치 바다에서 기분 좋게 수영을 하듯이, 즐거운 공놀이를 하듯이, 눈을 밟으며 씩씩하게 걸음으로써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나는 최고의 즐거움과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인간이 이룬 문화와 정신적인 업적을 바라보면 그것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체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다. 만약 티치아노의 그림들이 나에게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내가 꿈꾸는 이상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기쁨을 느끼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낯선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성이 꿈꾸는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토스카나의 대성당이나 그리스의 사원 등을 보면서 여행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강하게 확인한다. 인간들의 문화가 가진 의미와 그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불멸성을 확인하고 더 강하게 굳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내밀하게 향유하는 것들이다. 비록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